시어머니와 함께 간 산부인과에서 한 간호사가 제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당장 이혼하세요. 다음 날 저희 엄마가 밝혀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저는 은인에게 2천만 원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날의 붕뜬 감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강남의 3층짜리 고급 주택에 살면서 저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은 남편뿐만 아니라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한 날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집에 살아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사무적인 관계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서울 토박이로 늘 격식을 차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저는 가끔 시어머니의 규칙들이 조금은 숨막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직 곤히 잠든 이른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노크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손수 들고 오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특별 식단이었죠. 어떤 날은 맑은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갈비탕, 또 어떤 날은 새벽부터 푹 고아낸 고소한 전복죽이었습니다. 아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네가 잘 먹어야 내 손주도 튼튼하지.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마 예전엔 내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걸 거야.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셨던 거겠지. 남편 민준 씨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고 점점 불러오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거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데. 이제 손주까지 생겼으니 보물단지나 다름없지. 시어머니의 보살핌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으로 데려가 예쁜 인부복을 골라주셨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 통기성, 좋은 순면 잠옷 등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임산부는 무조건 편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해.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엄마가 사줄게. 제 옷장은 금세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새 옷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소한 일까지도 직접 챙기셨습니다. 제 빨래는 가사도우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탁기에 넣고 정성껏 널어주셨죠. 한 번은 마당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제 양말을 손빨래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직접 하세요? 제가 하거나 아주머니께 맡기면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바로 그 미소였죠.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손으로 빨아야 깨끗하지. 세탁기는 영 믿음이 안 가. 네가 요즘 발이 잘 붙는데 청결하게 관리 안 하면 습진 생기기 쉬워.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하자 엄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다 내 복이다. 그런 좋은 시댁 만났으니 정말 잘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완벽한 핑크빛이며 시어머니는 세상 모든 며느리가 꿈꾸는 최고의 시어머니라고요. 저는 그 달콤함에 푹 빠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한 친절 뒤에 저를 겨누는 치명적인 덫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가 완전히 경계를 푼 순간 진실이 드러났고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자 배가 제법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화창한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이 길일이라며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병원은
최고급 시설과 실력 있는 의료진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굳게 믿는 이 원장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원장님, 손이 아주 귀한 분이야. 내 친구들 여럿이 그분한테 진료받고 다들 순산했어. 우리도 거기 가서 마음 편히 검사받자. 최고급 세단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의 세심함에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부축하며 모든 접수 절차를 직접 처리해 주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이 원장은 저희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꼼꼼히 묻고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꼬물거리는 아기의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원장은 태아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모든 수치가 완벽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으며 제게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기실은 꽤 한산했고 저는 혼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아기가 태어날 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습생 명찰을 단 아주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제게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잔뜩 경계하며 살피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몹시 불안해 보였고 두 손을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혹시 이 원장님 환자분이시고 박 여사님하고 같이 오셨죠?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더니 시간이 없다는 듯 아주 빠르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제가 방금 이 원장님이랑 시어머님이 나누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두 사람이 언니랑 아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네, 뭐라고요? 뭔가 착각하신 거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간호사는 절박하고 두려운 눈빛으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똑똑히 들었어요. 언니를 제왕절개로 수술하게 한 다음에 수술 중에 사고를 위장해서 과다출혈을 일으킬 거라고 했어요. 언니 재산을 가로채려는 게 목적이래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당장 그 집에서 도망치세요. 바로 이혼하셔야 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고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음모가 있을 수 있죠? 저를 그토록 살뜰히 챙겨주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 리가 없는데 존경스러워 보이던 의사 이 원장이 그런 잔인한 계획에 동참했을 리가 없는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아가, 왜 그러니? 안색이 안 좋네. 피곤해. 저는 화들짝 놀라며 쪽지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고파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간호사의 눈빛과 경고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늘 존경하며 어머니라 불렀던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 핑크빛 세상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간호사가 준 쪽지를 펼쳤습니다. 급하게 쓴 삐뚤빼뚤한 글씨. 제왕절개하지 마세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이 원장 조심.
짧은 몇 마디였지만 제가 들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잘못 들었거나 누군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명망 있는 집안인데 내 결혼 지참금 따위를 탐낼 리가 없지. 하지만 간호사의 말은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불쑥 출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게 생선찜 한 점을 집어주시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기 낳을 때 제왕절개로 하는 게 안전하겠다.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아. 아프지도 않고 금방 끝나고 우리 손주 태어날 좋은 날짜랑 시간도 맞출 수 있고 말이야. 자연분만은 너무 고생스러워. 네가 고통받는 건 엄마가 못 보겠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회사 동료 와이프들도 거의 다 제왕절개로 낳더라고. 엄마랑 아기 둘 다 안전한 게 최고지. 예전 같았으면 이런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제왕절개. 간호사의 경고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탈을 쓴 악마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자연분만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어요. 옛말에 아기 낳는 게 목숨 거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다시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야. 하지만 잘 생각해보렴. 너랑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의 기색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간호사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쓰디쓴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인데 과연 이 음모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효심 깊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사소한 기억들을 모두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보양식들, 조심해서 걸으라는 다정한 당부, 세심한 보살핌의 손길들. 그 모든 것이 의심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니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연극이었을까? 나를 잘 먹여 살찌우고 극진히 보살펴서 수술대에 올랐을 때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너무나 완벽하고 잔인한 계획. 저는 시어머니의 미소가 아무리 인자해 보여도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선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거나 저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에 우리에 갇힌 어린 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소중한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친정어머니뿐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수천 가지 질문과 보이지 않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가사도우미와 분주한 틈을 타 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좀 구해줘. 엄마의 목소리가 즉시 심각하고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 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혼란, 고통이 터져나와 흐느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해준 경고부터 어젯밤 제왕절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울면서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이 계속 끊기고 엉망이었지만 엄마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공황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엄마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셨습니다. 제 말을 끊지 않고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올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엄마는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결단력에 차 있었고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즉시 안정시키는 진정제 같았습니다. 알겠다. 다 들었어. 이제 엄마 말 잘 들어. 서연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해지는 거야. 네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그들이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처럼 먹고 평소처럼 이야기해야 해. 알겠니? 네, 알겠어요. 저는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지금이 아침 8시니까 집 밖으로 나갈 핑계를 만들어 아기용품을 좀 더 사러 간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 엄마가 바로 사람 보낼게. 절대 혼자서 어디든 가면 안 돼. 하지만 제가 어떻게 집을 나가요?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시는데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10시쯤 엄마 비서인 최 실장님이 너희 집으로 갈 거야. 최 실장 누님이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경험 좀 나눌 겸 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할 거야. 네,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이런 건 막지 못할 거야. 너는 아주 가고 싶어 하는 척 연기해야 해.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 엄마의 계획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사업 현장에서 살아오신 여성 CEO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강하고 결단력 있는 분이셨죠. 엄마가 곁에 있으니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네, 엄마 말대로 할게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도 내 딸을 해치지 못해. 엄마 말 명심해. 침착해야 한다. 이제 끊고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울어서 퉁퉁 붓고 창백해진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세수를 하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마지막 연극을 펼칠 준비를 마친 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구나? 과일 좀 더 먹을래? 엄마가 깎아줄게. 아니에요. 아직 배불러요. 아침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차려주셔서요. 저는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 척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최 실장님이 빨리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 여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보내는 매 순간이 숨막히고 끔찍했습니다. 그녀가 제 눈 속에 공포를 꿰뚫어 볼까봐, 저의 서툰 연기를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정확히 10시 5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자 엄마의 충직한 비서인 최 실장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인 최 실장님은 키가 크고 강직한 인상으로 매우 든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놀란 척했습니다. 최 실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 실장님은 시어머니께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엄마가 짜준 각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사모님.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누님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꼭 사모님을 모셔서 산모 경험 좀 듣고 싶다고 성화였습니다. 대표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잠시 모시고 오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최 실장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직접 와서까지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우리 서연이는 지금 몸이 무거워서 많이 움직이면 안 좋은데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엄마의 당부를 기억하며 아주 가고 싶어 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집에만 있으니 좀 답답해서요. 실장님 누님도 아는 분인데 이렇게 정성껏 초대했는데 안 가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네. 최 실장님도 눈치 빠르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누님 댁도 여기서 가깝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잘 모시고 갔다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탐색하는 듯한 눈빛에 제 속마음을 다 익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고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발요. 정말 일찍 돌아올게요. 결국 더 마땅한 거절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지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대신 정말 일찍 와야 해. 걸음 조심하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작은 핸드백 하나만 챙겨 최 실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봤다가는 제 안의 공포를 들키고 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문이 닫히고 저를 그 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실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그저 제게 티슈 한 통을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차는 아까 거짓말로 댔던 누님 댁이 아닌 저희 엄마의 저택이 있는 한강변을 향해 곧장 달렸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실장님의 차는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변 도로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려 아직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 익숙한 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뜻한 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나왔음에도 공포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제 모든 생각 속에 스며들어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하얀색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의 집,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였지만 그 안에서는 강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았지만 그 눈 속에는 저를 향한 애틋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빠르게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엄마의 품은 너무나 단단하고 따뜻해서 마치
엄마의 모든 힘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억지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 엄마의 품 안에서만큼은 약해져도 괜찮았습니다. 뚝 그쳐, 내 딸. 이제 엄마랑 집에 왔잖아. 다 괜찮아. 엄마는 떨고 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하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히고 직접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최 실장님은 조용히 제 가방을 들여놓고 밖으로 나가 우리 모녀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한 후에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내 손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해.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엄마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방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냉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쪽은 광호 씨, 이쪽은 혜진 씨, 최고의 경호원들이야. 앞으로 24시간 여기서 널 지켜줄 거야. 이 집에 드나드는 모든 것은 철저히 통제될 거야. 저는 두 경호원을 보며 조금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팀도 고용했어.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지. 그들의 임무는 민준이네 집안의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는 거야. 주동자부터 공범까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아낼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엄마의 결단력과 통찰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엄마는 이미 완벽한 대응 계획을 세워두셨던 겁니다. 엄마는 저를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 딸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두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민준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고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도 몰라. 탐정팀이 밝혀내겠지. 하지만 딸, 모든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해.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란다. 특히 돈 때문에 눈이 멀면 말이야. 지금 네가 할 일은 푹 쉬고 몸조리 잘하고 너 자신과 아기를 돌보는 거야. 나머지는 다 엄마한테 맡겨. 그날 밤 저는 제 옛날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시집가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과 이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 오래된 책상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엄마와 저를 지켜주는 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기댈 수 있는 평온한 항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온 지 이틀이 지나고 제 삶은 거의 완벽한 평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필요한 모든 것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양사를 고용해 제 하루 식단을 짜게 하고 뱃속의 아기가 최고의 영양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요함 덕분에 저는 점차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탐정팀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최 실장님이 들어와 탐정팀의 봉 팀장님이 초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봉 팀장님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다부진 얼굴에 민첩한 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사모님, 첫 번째 발견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서연 사모님의 시어머니 박경숙 씨의 계좌에서 이민수 원장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고 3주 전에 이뤄졌습니다. 이체 내용은 원장님께 감사하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 단순한 감사 인사로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그 의사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물적 증거였습니다. 엄마는 거래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 팀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광택지에 인쇄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주변도 계속 감시했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팀원이 박경숙 씨가 이 원장에게 몰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조금 흐릿하고 멀리서 찍혔지만 시어머니와 그 이 원장의 익숙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몸을 기울여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잔뜩 경계하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자 가족이 의사에게 순수하게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역겨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거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엄마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이 증거들은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여주지만 그들을 상해나 사기미수로 기소하기에는 아직 약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감사 사례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막 피어오르던 희망이 조금 꺾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깊이 파고들어 주세요. 그 이 원장이라는 자의 과거, 인간관계, 재정 상태까지 전부 다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죠. 양심 있는 의사라면 절대 저렇게 큰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도 그 방향으로 조사 중입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곧 추가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봉 팀장님은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봉 팀장님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테이블 위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친어머니처럼 존경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이제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위선, 그녀의 잔인함,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배신감에서 오는 고통과 들끓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악랄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바로 다음 날 봉 팀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서류철 대신 작은 녹음기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 중 한 명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유지보수 직원으로 위장해 이 원장의 사무실 책상 밑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그 결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어제 정오에 녹음된 것입니다. 이 원장과 박경숙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봉 팀장님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넓은 거실은 순식간에 우리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봉 팀장님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하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이 원장의 익숙한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선적으로 다정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원장, 나야, 경숙 씨. 아, 네 사모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의 뭐 이상한 기미는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아직 별다른 건 없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아주 신뢰하는 것 같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날카로운 톤으로 변했습니다. 좋아. 내가 시킨 거 잊지 않았겠지. 모든 건 아주 자연스러워야 해. 나는 이게 사고, 아주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보이길 원해. 무슨 말인지 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이 원장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리는 듯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저는 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즉시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아직도 발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 도박빚 누가 조용히 막아줬는지 잊었어? 내가 당신한테 돈도 주고 재기할 기회도 줬잖아. 이제 와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산후 과다출혈, 피를 좀 많이 흘리고 응급처치가 늦었다고 하면 돼. 당신들 의료계에선 드문 일도 아니잖아. 아주 자연스럽게만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못해. 일이 끝나면 당신이 멀리 도망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더 줄게. 저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엄마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두 손을 굳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의 목소리는 힘없고 체념한 듯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압니다. 진료 기록을 좀 수정해서 태아에게 신부전 징후가 보여 긴급 제왕절개를 해야 했다고 적어두면 더 그럴싸할 겁니다. 좋아. 그렇게 해. 입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 이 일은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봉 팀장님이 녹음기를 껐고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는 역겨움과 분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어머니라 불렀던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을 듣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원했던 겁니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폭발 직전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녹음기를 가리키며 봉 팀장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여러 개 복사해두고 원본은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봉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계획적인 상해 미수, 나아가 조직적인 살인 미수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녹음 파일로 그들 모두를 감옥에 보내 그들의 잔인한 음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치명적인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엄마는 봉 팀장님에게 수사 범위를 제 남편 민준과 그의 여동생 민지에게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이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그저 엄마에게 조종당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봉 팀장님이 가져온 사실은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저를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봉 팀장님은 한 인맥을 통해 최근 한 달간 민준이가 회사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검색 키워드 목록이 인쇄된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유언 없이 사망 시 재산 분할, 아내 재산 상속 절차, 아내 사망 시 남편 지참금 상속 가능 여부, 최신 상속법,
눈앞이 흐려졌고 손에 들린 종이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내가 뱃속의 아이 때문에 행복해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다정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는 동안 내 옆에서 잠들던 남편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나를 대비해 태연하게 법률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는 내 죽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그가 보여줬던 다정한 행동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져 내리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종이를 낚아채 훑어보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엄마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다 한통속이었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봉 팀장님은 계속해서 제 철없는 시누이 민지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저희 팀원이 민지 씨도 미행했습니다. 이틀 전 그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보석상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봉 팀장님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민지는 진열장 앞에서 선망의 눈빛으로 반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손님으로 위장해서 그녀에게 상담해준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민지 씨가 곧 큰돈이 생길 거라 미리 디자인만 보러 왔다. 돈 들어오면 제일 큰 걸로 사러 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저는 씁쓸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제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남편은 상속받을 방법을 찾고 시누이는 올케에 피 묻은 지참금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생각에 들떠 있었던 거죠. 완벽한 가족,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속삭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난 그들을 믿었어. 그 위선적인 가족을. 엄마는 저를 안고 다독였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딸. 그들이 너무 잔인하고 교활했을 뿐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면 돼.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거래 사진, 잔혹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남편의 검색 기록, 그리고 시누이의 행적까지.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음모의 그림이 완벽하고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댁의 음모에 대한 전체 그림이 명확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모녀를 괴롭혔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인품도 좋아 보이는 이민수 원장이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걸고 그런 잔인한 계획에 가담했을까? 분명 돈 때문만은 아닐 터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려면 그들을 벌할 증거뿐만 아니라 그 음모의 각 연결고리가 가진 동기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봉 팀장님에게 이 원장의 사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라고 지시했고 그가 가져온 결과는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대표님, 이 원장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큰 돈을 잃었고요. 봉 팀장님은 다음 만남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 원장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럴수록 오기가 생겨 돈을 되찾으려다 결국 빚의 늪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정보원에 따르면 그의 총빚은 대부분 사채업자들에게 진 것으로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집과 차를 모두 담보로 잡혔지만 여전히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달간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경로로든 이 원장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의 유혹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동원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의 등에 칼을 꽂은 셈이었습니다. 박경숙은 이 원장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한 거야. 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분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에게 빚 갚을 돈을 주면서 동시에 그 빚을 빌미로 협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지. 녹음 파일에서 도박 빚을 조용히 막아줬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였어. 이 원장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겁니다. 한쪽에는 흉악한 사채업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돈은 많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 딱 감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서 냉혈한 살인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것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불쌍했지만 동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원장의 약점을 알게 되자 이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 원장을 어떻게 조종하고 협박했는지에 대한 동기와 과정까지 모두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엄마가 봉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고 계획이 드러났으며 동기도 명확해졌소. 이 음모의 모든 연결고리, 주동자, 실행자, 그리고 수혜자까지 모두 정체가 밝혀졌어. 엄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애틋함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널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나서 반격을 시작한다. 그 늑대 무리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를 때가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보호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손에 쥔 지금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수 원장의 약점과 동기가 모두 밝혀지자마자 엄마는 즉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강변 우리 집이 안전하긴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네가 아는 주소야.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널 찾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내 손주에게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생기는 걸 원치 않아. 오늘 밤 바로 이사한다. 엄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안전한 다른 장소를 마련해뒀어.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을 틈타 비밀스러운 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 실장님은 평소에 쓰던 차가 아닌 전혀 다른 차를 운전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우리 모녀를 차까지 호위했습니다. 짐은 꼭 필요한 개인 물품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엄마는 새 집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한강변 저택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안 시스템이 가장 철저하기로 소문난 삼성동의 한 신축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정문이 아닌 펜트하우스 입주자 전용 통로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특별한 카드 키로만 작동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한 곳은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곳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통유리로 둘러싸여 밤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복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고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간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엄마가 분양할 때 사둔 거야. 나중에 나이 들면 편하게 지내려고. 친척들 아무도 이 집의 존재를 몰라.
여기 보안 시스템은 3중이야.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 엘리베이터 카드키는 엄마랑 너 그리고 최 실장님만 가지고 있어. 경호원들은 바로 아래층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상주할 거야. 아기 낳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는 거야. 절대적으로 안전해. 저는 새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철옹성 같았습니다. 아기 침대, 옷장, 장난감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아기방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셨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저는 안전함을 느낌과 동시에 황금 세장 속에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모든 생활은 이내 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영양사와 개인 주치의가 집으로 찾아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도 매일 들러 제 심심함을 달래주기 위해 좋은 책과 새로운 영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에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증발은 분명 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침묵이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뻔뻔하게 행동할 줄은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이 철옹성에서 지낸 지 거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외부 세계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휴대폰도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식은 엄마를 통해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사라진 지 이틀 후부터 민준이가 제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그 후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내 딸이 어디 있는지는 당신들이 제일 잘 알 텐데라는 한마디만 하고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그들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저와 함께 있는데 최 실장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박경숙 여사와 민준 씨가 한강변 저택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보안 카메라 전부 켜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요. 집 안 사람들에게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통장님께 연락해서 누가 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러고는 엄마는 태블릿 PC를 켜서 집의 카메라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억척스럽고 악에 받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 집구석아. 내 며느리 어디다 숨겼어. 내 며느리랑 내 손주 내놔. 시어머니는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철문을 주먹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아내 어디 있어요? 서연이 돌려주세요. 호기심 많은 이웃 몇몇이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모두가 엄마를 성공한 사업가이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점자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웃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통장님과 동네 자율방범대원 몇 분이 다가왔습니다. 통장님은 저희 외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댁들은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여긴 교양 있는 동네지 시장 바닥이 아니란 말이오. 시어머니는 누가 중재하러 오자 바로 태도를 바꿔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집 여자가 돈 많고 힘 있다고 제 손주를 뵌 며느리를 납치해서 집에 가둬놓고 있어요. 들어가서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저 안에 갇혀 있다고요. 엄마는 화면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들어 통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통장님, 저 란이에요. 죄송해요.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저 사람들이 와서 허위 사실로 소란을 피우고 이웃분들께 폐를 끼치네요. 저 사람들이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 다 녹화해뒀어요. 통장님은 원칙대로 처리해주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지구대에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통장님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다 말했소. 여긴 남의 사유지고 당신들이 여기서 소란 피울 권리는 없어. 당신 며느리는 여기 없다고 하니 계속 이러면 우리가 경찰 부를 거요. 통장님의 지지와 주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에 시어머니와 민준이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들은 분에 못 이겨 욕설을 몇 마디 더 퍼붓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연극은 카메라 시스템에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되었습니다. 엄마는 영상을 저장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야. 계속 연기하게 놔두자. 연기할수록 더 많은 꼬리가 잡힐 테니 한때 사랑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엄마 집 앞에서 망신을 당한 후 그들이 좀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번에 나선 것은 제 귀한 시누이 민지였습니다. 결혼 전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작지만 손님이 많은 아기용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제 열정이 담긴 아주 애착이 가는 곳이었죠. 결혼 후에는 가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사촌 언니에게 잠시 관리를 맡겼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도 이 가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소동 이틀 후 엄마의 친한 친구이자 근처에서 큰 패션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서연이 시누이가 지금 가게에서 난리치고 있어. 빨리 사람 좀 보내봐.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즉시 외과 경비를 서던 경호팀에게 연락해 그 주소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정하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휴대폰으로 그 상황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어줘. 그 애 얼굴이랑 행동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엄마는 다시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의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광경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비싼 명품 원피스를 입은 민지가 가게 한가운데 서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직접 고른 예쁜 아기용품과 작은 옷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연이 그 엑스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어디 숨었어? 숨으면 다인 줄 알아? 우리 오빠 재산 사기 쳐서 빼돌리고 이제 우리 조카까지 납치해. 이 나쁜 엑스야. 사촌 언니와 직원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민지의 난폭함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밀치고 계속해서 물건을 부쉈습니다. 다 비켜. 이 가게도 우리 집 돈으로 차린 거야. 내 맘대로 부술 거야. 가게 안의 손님들은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갔고 가로수길 한복판이 그녀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민지가 큰 곰 인형을 집어들어 가게의 대형 거울을 깨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경호팀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민지를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민지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서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은 엄마 친구분에 의해 완벽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직원들과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과 함께 민지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멍청하긴. 온 가족이 다 멍청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민지의 광적인 행동은 그녀의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더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고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발악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의 모든 실수는 그들을 처벌할 법의 벽을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번의 소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민준이는 폭력과 압박이라는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것이 제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죠. 제 휴대폰은 엄마가 제 신경을 쓰지 않게 하려고 보관하고 있었지만 매일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보여주셨습니다. 민지의 사건 이후 제 휴대폰은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비난이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신 어디야? 어떻게 엄마랑 내 동생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돌아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제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자 그의 말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애원과 하소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랑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제발 돌아와줘. 집에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텅 빈 것 같아. 당신이 화난 건 알지만 무슨 일이든 우리 부부가 함께 해결하자. 장모님 말만 듣지 마. 우리 엄마도 그냥 손주 걱정이 너무 돼서 그러신 거야. 그리고 정점은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후회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내 잘못이야. 엄마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게 둔 것도 내 잘못이야.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아기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 약속할게.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분가할게. 우리만의 삶을 사는 거야. 다시는 아무도 당신을 상처 주지 못하게 할게. 정말 많이 사랑해. 그 문자들을 읽으며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본 그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말들은 저를 역겹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제가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던 예전의 서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달콤한 말 몇 마디로 아내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던 온 가족의 음모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읽고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모든 메시지를 신중하게 백업해 두셨습니다. 계속 보내게 놔도. 이것도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제가 답이 없자 민준이는 점점 더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뜨는 그의 이름을 차가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 사람 번호 좀 차단해 주세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몇 번 조작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번호랑 SNS 계정 전부 다 차단했어. 이제 더 이상 널 귀찮게 못할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은 제 인생에서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의 거짓된 말을 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민준이의 번호를 차단하고 며칠 후 저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엄마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만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그의 가족이 그들이 제게 안겨주었던 그 극한의 공포를 똑같이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언가를 보내서 우리가 그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려주는 경고를 하고 싶다고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들도 이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야지. 뭘 할 생각이니? 그 사람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보낼 거예요. 그것은 봉 팀장님 팀이 확보한 또 다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원장과의 통화가 아닌 제가 집을 떠난 직후 민준이와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였죠. 그 안에서 시어머니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으며 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만 찾으면 된다고요. 민준이는 반대하기는커녕 사고가 일어난 후 제 지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엄마와 의논까지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민준이가 완전한 공범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엄마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한방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렴. 저는 새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메신저 앱을 통해 그 녹음 파일을 민준이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음성 파일 하나만.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저는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몇 분 후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새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그저 깜빡이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그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달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공황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서연아, 제발 대답 좀 해. 누구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준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그 파일 내려줘. 그는 제가 이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고통스러운 날들 끝에 처음으로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들 가족 한가운데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를 공포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의 가족 내부에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뿌렸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라는 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 반격 이후 시댁은 잠잠해졌습니다. 그 무서운 침묵은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타를 날릴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엄마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거나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 펜트하우스는 진짜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최 실장님, 봉 팀장님, 그리고 엄마가 초빙한 최고의 변호사까지 밤낮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으로 전문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형사사건 전문 베테랑이었습니다. 봉 팀장님 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이 원장 사이에 5천만 원 계좌이체 내역서, 시어머니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이 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사진, 시어머니와 이 원장이 제왕절개 사고를 위장할 계획을 논의하는 잔혹한 통화 녹음 파일, 시어머니와 민준이가 제 재산을 합법화할 방법을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 아내의 재산 상속에 대한 키워드로 가득 찬 민준이의 인터넷 검색 기록 사본, 시어머니와 민준이가 한강변 저택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 시노이 민지가 제 가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영상과 경찰 조서 및 재산 피해 견적서, 그리고 민준이가 제게 보낸 협박, 애원, 가식적인 후회가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 사본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각 증거를 검토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고 연관성이 높으며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증거 자료입니다. 박경숙 씨는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살인미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공범, 이민수 원장은 실행범, 딸 민지 씨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입니다. 온 가족이 죄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님의 분석을 들으니 정의가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친 후 엄마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 그리고 한 변호사님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최 실장님과 경호원 2명이 다른 차로 저희를 호위했고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몇 주간 숨어 지낸 후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조금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위급 수사관 한 분과 만났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엄마에게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공한 증거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볼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원장의 통화 녹음을 들었을 때 그는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서울 한복판에서 법과 사람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파렴치한들이 있다니.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그는 우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고 충분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즉시 서류를 접수하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서연 양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경찰청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의 종말이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엄마와 변호사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이민수 원장이 경찰에 자수한 것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압박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데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든 모양이었습니다. 혹은 그저 법의 관용을 받아 형량을 줄이려는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행동은 사건 진행을 가속화했고 반박할 수 없는 추가 증거들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님은 즉시 엄마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돈을 받고 시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사실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와 시어머니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그에게 계획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계속해서 지시하고 재촉하며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녹음 파일보다 더 상세하게 시어머니의 주도적인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장이 제출한 한 장의 메모지였습니다. 그 위에는 제 진료 기록을 조작할 여러 시나리오가 그의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태아 신부전 징후, 탯줄이 목을 여러 번 감음, 자궁파열 위험 등 긴급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가짜 의학적 소견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메모지는 음모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계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로 수사관님은 엄마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해미수 혐의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원장의 진술은 가족분들이 제공한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건은 이제 너무나 명백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의 자수는 적어도 그에게 아직 약간의 양심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구한 셈입니다. 음모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이 원장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함에 따라 법의 그물은 이제 그들 가족이 죄를 부인하거나 빠져나갈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하게 조여졌습니다. 최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박경숙, 남편 민준, 시누이 민지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검찰의 승인을 받아 발부되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영장 집행을 위해 그들의 저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수사관님은 엄마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봉 팀장님 팀이 사전에 그 집 외부에 비밀리에 설치해둔 원격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차 몇 대가 조용히 골목 어귀에 멈춰섰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신속하게 출입구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을 포함한 다른 팀이 정문으로 곧장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극도의 공포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죠? 한 수사관이 또렷하게 체포 영장을 낭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상에 교사라는 죄명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잡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저 서연이라는 애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집안에서 소란을 듣고 민준이와 민지도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각자에게 체포영장이 낭독되자 그들 가족의 붕괴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한때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민준이는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전부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의 아들이 모든 죄를 떠넘기는 것을 듣자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그를 핥히고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자식, 너 뭐라고? 너도 그 애 재산 갖고 싶어서 나랑 어떻게 나눌지 의논했잖아. 민지는 울면서 경찰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그의 가게에 사람 찾으러 간 것뿐이에요. 다 엄마랑 오빠가 꾸민 일이에요. 그들의 추악한 말다툼과 책임 전가는 각자의 이기심, 비겁함, 그리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벗기 위해 서로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더욱 처참하게 벗겨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침대 및 비밀 서랍에 있던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수십억 원의 지참금이 들어있는 그 통장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우리 집안 재산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져 이웃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차례로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함과 역겨움만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족이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감옥으로 몰아넣었고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들 가족이 체포된 후 남은 모든 것은 법의 처리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안전한 철옹성 안에서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를 위해 용감하게 경고해준 수습 간호사를 찾아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 간호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모자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엄마는 즉시 봉 팀장님 팀에게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의 인상착의 설명과 그날 병원의 수습생 명단을 토대로 그들은 금방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빈, 지방 산골 출신의 의대본과 4학년 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마 두려움 때문에 수빈 씨는 그 병원에서 실습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람을 시켜 아주 조심스럽게 수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환자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하면서요. 처음에 수빈 씨는 무척 두려워했지만 그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고는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저와 엄마, 그리고 수빈 씨 셋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만난 수빈 씨는 여전히 수줍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 씨, 어떤 말로도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빈 씨가 우리 모자의 목숨을 구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빈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 젊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 하지만 그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냥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젊은 학생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수빈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작은 성인이 받아줬으면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 공부하는데 또 집에 보탬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빈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언니를 도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니에요. 이건 제 감사함이고 수빈 씨의 선한 마음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수빈 씨는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요. 미래에 훌륭하고 마음 따뜻한 의사가 될 수빈 씨에게 거는 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일하는데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면 꼭 연락해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요. 우리 모녀의 진심에 결국 수빈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아이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범죄자 가족이 체포된 지 3개월 후 저는 국내 최고의 국제병원에서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만한 행복과 재탄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딸은 인생이 제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삶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이름을 서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이 원장의 자백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동자였던 시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준이와 이 원장 역시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지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출산 후 저는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폭풍우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하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요. 저는 엄마에게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특유의 총명함과 엄마의 세심한 가르침 덕분에 금방 이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그리고 딸 서한이, 우리 3대의 삶은 한강변 저택에서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위대한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뼈아픈 교훈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눈이 멀지 말고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교훈. 탐욕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무조건적인 보호와 사랑이 가진 힘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인함과 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 장을 열었습니다. 더 밝고 행복한 장을요. 과거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은 제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딸과 존경하는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의 길을 더 굳건히 나아가게 하는 영원한 알림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어두운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끔찍한 음모를 이겨내고 엄마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정의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으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